선재규 선임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제 관계가 굉장히 좀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얘기부터 오늘은 먼저 전해주실까요? 그래서 연휴 끝나고 네. 또 뭐 전쟁 얘기가 자꾸 나오네요. 네, 러시아가 이번 금요일이 2차 대전 전승절, 그러니까 80주년이 되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기 때문에 이 전승절을 더 상당히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네, 그 열병식을 하는데 이제 그동안의 관심이 김정은 북한 그 국무위원장이 참석을 할지, 그리고 뭐 혹시 아니면은 뭐 최룡해 이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뭐 오지 않겠느냐는 있었는데 일단 그거는 무산된 것 같습니다. 아, 네,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이 그 북한에서는 대사급이 참석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조만간에 알게 됐지만 또 다른 흥미로운 만남이 있을 거다. 약간의 그 여지를 남겼습니다. 네. 전승절 열병식에 북한에서 대사급이 참석한다는 발표가 이제 공식적으로 있었던 거고, 최근에 북한과 러시아 관계를 보면 파병이 공식화된 것과 관련돼서도 어떤 언급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이 또 주목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네. 파병이 공식화됐기 때문에 북한군이 열병식에 참여하지 않겠냐는 그런 그 관측도 일각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렘린궁이 확인한 목록에는 없습니다. 중국, 베트남, 미얀마 같은 13개국 병력이 모스크바 그 붉은 광장에서 전승절을 행진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고요. 네. 푸틴과 시진핑은 그러면 정상회담을 하는 겁니까? 시진핑이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네. 국빈 방문합니다.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내일 그 두 사람 간에 정상회담이 있는 걸로 돼 있고요. 그 지금 크렘린궁 발표는 공동 성명 채택하고 회견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문제라든가 러시아 미국 관계, 그다음에 이제 가스관 프로젝트 같은 에너지 협력 문제를 논의한다고 했고요. 아시다시피 푸틴하고 시진핑은 지난 1월에 화상회담하고 2월에 통화했죠. 올 들어서만 세 번째 만나는 겁니다. 지금 푸틴이 8월 말이나 9월 초에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점도 크렘린궁에서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 에너지와의 결별을 선언했다. 그러니까 연말부터 회원국 천연가스 신규 수입을 법으로 금지하겠다. 이런 내용을 밝힌 거네요. 그동안에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뭐 여러 차례 제재를 했죠. 네. 그래도 에너지하고 그 원자력 농축 우라늄, 원전 연료죠. 그 부분은 지금까지 계속 이제 제쳐나섰는데 드디어 그것까지 결별하겠다고 그렇게 그런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른바 리파워 EU 로드맵을 이제 어제 집행위원회가 이제 채택을 했습니다. 보면은 2027년까지 러시아 화석 연료를 단계적으로 모두 퇴출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천연가스 신규 수입을 법으로 금지하고 이미 체결한 계약도 사실상 중도 파기하도록 그런 법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단계적으로 중단하기 위한 대책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2년 네. 앞으로 2년 동안 이제 단계적으로 중단하기 위해서 이제 9가지 대책을 제안을 했는데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로 다음 달에 러시아 원유, 가스, 그다음에 원전 연료 수입 관련 법안, 이게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연말부터는 액화천연가스를 포함한 러시아 모든 그 가스 신규 수입을 법으로 금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체결된 1년 미만 단기 계약도 즉각 중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신규도 그렇고 기존 계약도 중단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러시아 가스 수입이 당장에 좀 많이 줄어드는 거죠? 일단 네. 이게 이제 실행이 되면요, 러시아 가스 수입이 한 3분의 1 정도 당장 줄어들고요. 나머지 3분의 2는 이제 이거는 이제 1년 이상 장기 계약분인데 이것도 늦어도 2027년까지 법을 만들어가지고 모두 종료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원국들한테도 연말까지 계획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는 그 러시아 농축 우라늄을 유럽 원자력 공동체 공급청을 통해서 이제 공동 구입을 해왔는데 그것도 금지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원유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한다 이런 방안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가격 상한제 적용하고 있는데 네.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여러 번 얘기가 나왔죠. 이른바 그림자 함대 통해서 계속 뭐 해상에서 뭐 환적하고 해서 이제 하는 것도 이제 그거를 추가 제재하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유럽연합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 얘기가 그동안 이렇게 제재를 했는데도 뭐 계속 그 유럽연합이 러시아 에너지를 샀기 때문에 그 돈이
계속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지원한 군사 그 원조보다 더 많다. 그러면서 새 전투기를 2,400대 가량 살 수 있는 돈을 그동안에 유럽연합이 푸틴한테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는 안 된다. 이렇게 손을 그었습니다. 네. 전쟁 발발 후에도 EU가 러시아 에너지를 여러 방법으로 구매를 해왔고 그게 상당히 뭐 많은 금액이고 전투기 2,400대를 살 수 있는 금액이다. 새로운 전투기.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채택이 되려면 27개 회원국 이건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만장일치가 돼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헝가리나 뭐 슬로바키아 같이 특히 그 러시아하고 좀 가깝고 특히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지금 계속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그거를 피해가기 위해서 이른바 가중 다수결 지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유럽연합 인구의 65% 이상을 대표하는 15개국 이상이 찬성을 하면은 통과시키겠다는 겁니다. 물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헝가리나 슬로바키아 같은 데는 반대를 하겠지만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항상 EU 쪽에서 뭘 결정하려고 하면 이 만장일치 때문에 좀 결정에 어려움이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방법을 택하는 거군요. 그런데 유럽연합은 이미 지난 3년 동안에 러시아산 화석연료 의존도 줄이고 좀 공급을 다각화하는 방법을 써왔잖아요. 전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 계획을 그동안 쭉 추진을 해왔습니다. 네. 재생에너지 비중도 확대를 꾸준히 해왔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화석 그 가스 수입의 45%가 러시아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19%로 줄었고요. 러시아 원유 수입 비중도 27%이던 게 3% 많이 줄었습니다. 러시아산 석탄은 뭐 지금 아예 수입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산 LNG 수입 확대 의향을 좀 밝힌 상황이고 이게 향후에 이제 가격 형성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이 또 주목이 되죠. 지금 그래서 미국이 이제 LNG 특히 유럽 쪽에 많이 이제 러시아가 이제 빠지면 팔려고 계속 해왔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도 계속 압박을 해왔고요. 그래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도 그 이제 대미 관세 협상 관련해서 이걸 이제 미국 LNG 수입 카드를 이제 쓸 그런 그 시사를 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위원 얘기가 러시아산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미국 등에 의존을 하면 가격이 좀 뛰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전 세계 LNG 생산이 지금 사실 좀 늘어나는 추세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연합 안에서도 가스 소비가 좀 이제 그동안에 뭐 러시아 그 제재하고 해서 이제 좀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과 무역 협상을 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최고로 좀 빨리 우선적으로 협상이 될 거다 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일본이 상당히 초반에는 많이 겨루이 됐었잖아요. 물론 지금도 그 군안에 있습니다만 이게 좀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초반에는 뭐 일본이 쉽게 뭐 좀 들어주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있었는데 네. 일본이 뭐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지금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은 그동안 이제 1차, 2차 장관급 협상했죠. 그리고 이제 이달 말쯤에서 이제 3차 장관급 협상을 이제 하기로는 일단 했는데 네. 뭐 서로 양보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상호 관세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상호 관세는 모든 국가에 대해서 10% 기본에다가 이제 거기다 플러스 추가분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14% 포인트가 붙어서 24% 상호 관세를 부과받고 있고 물론 이제 유예되고 있지만요. 그래서 이거 그 추가분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관세 같은 거 특히 자동차 관세는 미국은 논의 못한다. 근데 일본은 그거 절대로 양보 못한다.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대미 수출의 30% 이상이 자동차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지금 난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쪽에서는 지금 말고 이제 제품별로 철강, 알루미늄,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관세가 25% 이거는 상호 관세 협상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일본은 아니다. 모두 다 협의하자. 이렇게 계속 버티는 모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베산트 장관도 일단 협상단도 그렇고요. 상호관세 추가분 14%를 낮추거나 유예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걸 통보했다고 하는데 서로 좀 팽팽한. 그러니까 그 정도는 상황으로. 우리가 좀 양보를 해줄 수 있다고 네. 얘기를 한 모양인데 일본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관세 문제 다 하고 재검 특히 관세. 자동차 관세에는 반드시 논의 대상이 돼야 된다는 입장을 강조를 합니다. 지금 보면은 그 일본 쪽에서 이제 카드를 제시한 게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언론 관측인데요. 네. 미국이 이제 농산물하고 자동차 교역 불균형에 대해서 계속 트럼프가 불만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제 카드로다가 미국산 대두하고 옥수수 수입을 늘리고 그다음에 이제 수입차 심사를 대폭 간소화하고 그다음에 특히 미국 차에 대한 안전 기준 완화 같은 걸 이제 카드로
쥐구 제시를 해서 의향을 제시를 한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산 LNG 수입 확대, 그 다음에 이제 조선 기술, 그다음 반도체, 첨단 기술 연계 같은 것도 이제 일본이 좀 이렇게 제의를 할 모양인데 일단 이렇게 자동차 관세 논의 범위 때문에 그 견해차가 쉽게 좁혀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뭐 그런 모습들에서 너무 좀 낮게 가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현지에서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자동차 관세 절대 수용하지 못한다 좀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앞서서 그 지난주에 2차 관세 협상 결과 보고받고 나서도 일치점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렇게 견해차가 있음을 인정을 했고요.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지난 월요일 날 그 일본 TV하고 녹화 대담을 한 게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자동차 관세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미국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지만 성급한 결론으로 국익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네. 지금 뭐 일치점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쏟아내는 걸로 봐서는 서로 좀 팽팽하게 맞서면서 협상점을 찾으면서 눈치도 보고 있는 것 같고 생각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리겠다라는 예측이죠.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백악관이 조금 좀 초조함을 보이는 부분을 일본도 조금 읽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언론들도 일제히 그렇게 쉽게 물러나지 말라는 그런 요구를 합니다. 네. 니혼게이자의 사설을 썼는데요. 특히 자동차 관세는 일본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끝까지 자동차 뭐 이런 거를 협상에서 분리하려고 하면은 미국이 요구하는 뭐 자동차 비관세 장벽 재검토라든가 농산물 수입 확대 절대로 응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뭐 실무팀 원래 지난달 중순에 1차 장관급 협상 할 때도 실무 협상을 같이 하려고 했고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요. 즉각 실행이 안 됐습니다. 2차 장관급 협상할 때도 실무팀이 구성이 안 돼가지고 일본이 가서 그냥 그렇게 큰 그림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무 협상이 사실 관건인데 아직까지 충분히 그게 서로 간에 그 이제 합의는 했는데 이견 때문에 강론 때문에 실행이 안 되는 상황으로 그렇게 보도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또 하나의 부분이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 협상인데요. 이 부분은 선거가 끝나고 9월 이후에 개시할 예정이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요. 그런 관측이 있었죠. 네. 그래서 니혼게이자의 보도인데 선거 끝나고 7월이죠. 9월 이후에 개시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보이는데 일본은 이제 이 주한미군 그 주둔비 분담금을 이제 배려 예산이라고 부르죠. 5년마다 이제 특별 협정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정하는데 지금께 2026 회계년도까지 적용되는데 모두 연평균 한 2,110억엔 규모입니다. 트럼프가 뭐 계속 불만을 보이는데 일단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뭐 양보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두 차례 장관급 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가 안 된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네. 7월에 참의원 상원 선거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9월 이후가 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언론 쪽의 예측이고 보도인데 관세 협상에서 안보 문제가 완전히 분리된다. 이게 이제 원하는 바인데 이게 될까? 이거는 여전히 물음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글쎄 그건 쉽지 않다는 게 일본 언론들의 관측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에 그 미국 해군 장관이 이제 서울에도 왔었는데요. 미국 조선업에 일본이 투자해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대해서 이제 니케이가 이렇게 관측을 했습니다. 그 지금 이제 적용되고 있는 그 분담금 협정이 논의될 당시에 일본이 그 미일 공동훈련 기자재 조달비를 이렇게 분담금에 추가하는 식으로 증액을 했었는데 이 미국 쪽에서 이렇게 자꾸 조선업 얘기를 하니까 이번에는 미국 함정이 일본 내 정비 비용을 일본이 대주는 식으로 분담금을 좀 늘리는 그런 방안이 뭐 일본 정부 내에서 조금 부상을 한다 이렇게 또 덧붙였습니다. 시기를 구체적으로 뭐 날짜로 이렇게 특정할 수 없습니다만 좀 예측을 해보자면 7월 초가 되면은 이제 유예했던 기간도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요. 네. 어느 정도 기간을 지금 예측으로 두고 있는 상황인가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뭐 네. 일본 언론들 관측은요. 결국은 트럼프하고 이시바 총리 간의 어떤 큰 뭐 정치적인 타결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참여연 선거가 7월 20일쯤으로 좀 예상이 돼 있고요. 그래서 다음 달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에서 G7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그때 트럼프하고 이시바 총리가 만나서 뭔가 큰 틀의 합의를 하지 않겠느냐. 물론 이것도 지금 아직까지는 관측입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상 간의 큰 틀 합의가 돼도 사실은 실무진 간에 구체적인 논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특히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뭐 보면은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 자동차가 일본에 들어갈 때 안전 기준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도 그렇고 그 역대 정부에서도 이걸 계속 일본을 압박을 했는데 일본이 그걸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렇게 트럼프가 미국, 일본 자동차 쪽에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게 이거를 따내면 자기한테 정치적인 어떤 승리도 될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실무자간의 논의가 진전이 안 되면은 오래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만간 타결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뭐 관측도 나오는데요. 일단 G7 정상회담이 고비가 아니겠느냐는 관측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도 일본과 관련된 얘기인데 미국의 10년물 채권 금리가 급격하게 뛰었을 때 이 채권을 도대체 어디서 팔았냐? 일본이다, 중국이다. 상당히 좀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일본 재무상 이 미국 국채 매각과 관련된 얘기를 내놨습니다. 좀 소개해 주세요. 근데 그 좀 오락가락합니다. 네. 지난 2일이죠. 일본 TV하고 대담할 때는 일본이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면서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는 건 모두 위에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그러면서도 쉽게는 팔지 않을 것 같다는 시사를 하면서도 카드를 쓰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런데 그 지난 일요일이죠. 그 이탈리아에서 그 아세안 플러스 3 그 재무장관 중앙은행 그 회의 참석하고 나서 기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미국 국채 매각을 그 대미 관세 협상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앞서서 얘기한 거하고 조금 좀 많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이렇게 일본이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는 게 미국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 여차하면 환율 개입을 위한 유동성을 고려해서 운영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슬그머니 또 덧붙이고요. 전반적인 분위기로 보면은 쉽게 팔지는 않겠지만 카드를 카드로 쓰겠다는 주고 테이블에 올려놓는 건 뭐 당연하다 이런 얘기로 그러니까 이제 들리고요. 일본 네. 언론이 이거 관련해서요. 네. 그 지난주에 그 미국 주식 채권 그 국채 달러 동시에 트리플 약세 된 점을 상기시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일본이 슬그머니 이유로 걸어놓는다는 겁니다. 네. 근데 지난달 24일 그 워싱턴 DC에서 그 베선트하고 2차 상관권 협의했을 때도 미국 국채가 이렇게 문제가 다뤄졌는지는 확실치가 않다는 또 지적입니다. 미국 국채를 일본이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일 텐데 미국 그렇죠.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한때는 양인가요? 중국이 더 많았죠. 네. 근데 지금 뭐 이제 일본이 가장 많습니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일본 외환 보유액이 한 1조 2,7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806조 원인데 이 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미국 국채로 그렇게 관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캐나다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크 카니 총리와 뭐 일단 트럼프 대통령 만남이 있었다. 앞서서도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만 51번째 주 편입 얘기는 지속적으로 계속하네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그 백악관에서 네. 카니가 트럼프 만나고 나서 그 얘기 좀 그만해라 이렇게 뭐 얘기를 했다고 또 밝혔습니다. 네. 일단 이런 가운데 지금 보니까 미국은 아시다시피 뭐 경제도 그렇지만 안보 문제, 특히 미국산 무기를 거의 다 사왔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확실히 좀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 캐나다 그 TV CBC 그 보도를 했는데 한국 주요 방산 기업을 현지 취재하면서 그 K 방산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집중 조명을 했고요. 그래서 캐나다 TV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한국이 민주주의의 새 무기고다. 그래서 K9 자주포 같은 거, 그다음에 뭐 그 한화하고 현대중공업이 그 유럽 잠수함 공동 그 수주에 뛰어들었다는 점 같은 것도 상기시켰고요. 네. K방산 대표 상품으로 뭐 K9 자주포 소개하고 K방산에 대단한 관심을 보인다. 기업들도 인터뷰한 게 있네요. 그렇죠. 네. 그 한화 뭐 현대중공업 관계자 인터뷰해서요. 우리는 무기 주문 받으면 빨리 그 대줄 수 있다는 점 같은 것도 이제 얘기를 한 걸 전했고요. 우리 방산의 강점이기도 하죠. 그렇죠. 네, 빠른 예. 시일 안에.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것도 견제하는 그런 상황이긴 네. 한데, 그리고 이제 CBC는 한국 방송이 최근에 이제 그동안에 뭐 특별하게 이게 이제 주목을 안 받다가 이제 우크라이나전 계기로 해서 호주, 폴란드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관심을 받기 이제 시작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마크 카니가 취임하면서 우리는 미국과의 인연이 끝났다. 그러면서 동맹 다변화를 시사했는데 이제 이런 맥락에서 그 K 방산 쪽에도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좀 오랫동안 특히 안보 분야에선 전적으로 좀 미국에 의존해 왔던 성향이 짙었던 거죠. 그렇죠. 네. 북미 방공사령부도 캐나다 쪽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그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다는 게 이제 캐나다 CBC의 지적입니다. 역시 반 트럼프 정서 같은 것도 그렇죠. 영향을 네. 미친 거고요. 그렇군요. 자, 그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내년도 비군사 예산을 지금보다 20% 이상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런 예산 이제 제안서를 이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네. 그 미국은 우리는 이제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면 이제 의회가 심의해서 이제 이거를 채택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미국은 좀 다릅니다. 백악관 내에서 예산서를 제출하면 의회가 그거를 토대로 해서 자기네가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심의하고 결정까지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의 그 가늠자가 되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이걸 제출을 했습니다. 보면은 비군사 부문 재량 지출. 그 재량 지출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의무 지출이 있거든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그다음에 연금, 국방비는 이건 의무 지출이니까 좀 이거는 행정부에서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재량 지출 부분, 비군사 부문 재량 지출이 현재보다 한 우리 돈으로 228조 원 정도, 22% 줄어서 우리 돈으로 779조 원 정도를 의회에 이제 제출해서 승인을 요청을 했습니다. 비군사 부분 재량 지출이 228조 원 삭감된다는 얘기인데 이대로 뭐 승인이 만약에 된다면 이게 기록적으로 최저인 건가요? 2017년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거고요. 네. 그러니까 뭐 짐작하시겠지만 재생에너지 문제, 그다음에 뭐 환경, 교육, 대외 원조, 우주 탐사 예산 같은 게 이제 주요 삭감 대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대외 원조는 뭐 68조 원 정도 줄어드는 걸로 돼 있고요. 나사 예산도 뭐 지금보다 한 24% 정도 감소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발사 로켓, 달 탐사 이런 데서 주로 좀 삭감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네. 트럼프가 뭐 이렇게 이제 비군사 부문 예산 그 대폭 삭감을 추진하는 게 뭐 짐작하시겠지만 지금 연방 부채가 엄청나게 쌓여 있죠. 그래서 자기가 또 대선 때 감세 공약을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아시다시피 그 이제 머스크가 이제 끝내고 이제 자기 이제 회사로 돌아갔지만 네. 정부 효율부 칼질해서 대대적으로 지금 연방 정부 구조조정을 한 결과도 반영이 되는 거죠. 네. 비군사 부분 재량 지출이 그러니까 이대로 승인이 되면 2017년 이후 최저다. 이게 비군사잖아요. 이제 네. 국방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보면은 반면 네. 국방 예산은 13% 늘었습니다. 그래서 11조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12조 원 정도 우리 백악관이 제시를 했는데 네. 지금 보면 이제 국정 감시 강화 때문에 국토안보 예산도 한 65% 증액됐다는 겁니다. 지금 백악관 예산관리 국장 얘기는 이런 힘을 통한 평화를 이루려는 대통령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거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정작이요, 의회 쪽 공화당 쪽에서는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더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네. 공화당 로저 워커 상원 군사위원장이 실질적인 내년도 국방 예산안은 이런 가변적인 걸 제외하면 지금하고 별로 늘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프레를 고려하면 오히려 줄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의 대외 군사 옵션이라든가 이런 협상 지렛대가 약화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늘려주겠다는 그런 또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비군사 지출은 줄였고 국방 예산은 늘렸는데 한편에서는 국방 예산 이것도 부족하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여기서 민주당 네. 쪽에서는 즉각 견제를 했습니다. 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말도 안 된다. 그러면 트럼프가 포퓰리스트 인척하는 날이 끝났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에 대한 전면 공격이라고 아주 비판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 지금 백악관 상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런 트럼프가 원하는 쪽으로 갈 텐데 지금 특히 군사 예산이 오히려 줄었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니까요. 네.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웨이 얘기입니다. 사실 화웨이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쪽에서 칩을 안 준다. 엔비디아 이 중국에 제공하던 칩을 안 준다라고 하면서 뒤에 나온 얘기 화웨이가 이 자립할 수 있는
생산을 하겠다라는 걸 얘기를 해서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 반도체 자립 겨냥 대규모 생산 시설을 건설 중이다. 또 이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떤 얘기죠, 자세히?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인데요. 네. 뭐 이제 위성 뭐 사진 같은 거 토대해서 전했는데 보니까 화웨이가 그 선전시 광민구에 공장 3개가 지금 이제 2022년부터 착공돼서 이제 빠르게 건설되고 있는데 그게 모두 화웨이가 사실상 소유하였다는, 물론 이제 두 곳은 스타트업 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런 관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웨이가 이제 미국에서 계속 틀어막으니까 인공지능에 필요한 그 첨단 반도체 설계, 제조 장비 만드는 것, 그다음에 최종 생산까지 모두 토종 기술로 해서 완전한 반도체 공급망을 자립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관측을 했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미국 제재가 좀 본격화되기 시작했던 2018년, 19년 요쯤부터 이미 네. 준비를 했던 거다라는 준비를 해서 얘기예요. 이제 아주 노고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네덜란드 그 반도체 장비 기업 ASML,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대만 그 TSMC 같은 이런 데가 이제 공정별로 가지고 있는 기술을 모두 100% 토종화 하려는 겁니다. 네. 한다고 해서, 그런 여기 대해서 이제 그 반도체 업계 고위 관계자 얘기가 그 미국이 화웨이를 제재하기 시작했을 때 야 이제 저 회사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그 이후의 행보가 좀 놀랍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 반도체 기술 분석 업체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걸 다 공급망 전체를 자체 구축하려는 사상 유례 없는 시도를 한다. 근데 그게 될까 안 될까 뭐 그런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화웨이 쪽에서 나온 얘기가 있다면서요? 네. 아주 아니라고는 안 하는데 사실과 다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공장을 3개를 뭐 우리가 모두 한다는데 그게 아니다. 하나는 이제 반도체 제조 장비 기업이고 하나는 이제 메모리 칩 생산 기업인데 이거는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겁니다. 네. 하지만 FT 관계자들 얘기는 이 두 스타트업에 대해서 화웨이가 창립 때부터 돈 대고 기술 대고 다 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화웨이 뭐 자회사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뭐 몇 달 안에 공장이 완공될 것 같은데 테스트도 해야 되고 하니까 상용 가동 되려면 한 뭐 1년 이상 걸릴 거라는 얘기인데요. 여기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도 이걸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모양인데 이미 중국 내 화웨이 말고 다른 기업들도 이런 식으로 자체 공급망을 만들려고 했다가 실패했다는 겁니다. 네. 이런 기술력을 따라가는 게 쉽지는 않다. 이렇게 또 내다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의회 자국산 고성능 반도체가 수출 규제에도 중국에 계속 밀수된다. 지금 앞선 얘기하고도 좀 비슷한 얘기인데 추가 규제를 해야 된다. 이걸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네요. 딥시크 때문에 아주 뒤었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엔비디아가 뭐 그 저사양 칩까지도 이제 수출 못하게 사실상 됐죠. 그런데도 그거 가지고 안 되는 모양입니다. 지금 보니까 미국 의회에서 이거는 이제 법안은 민주당 쪽에서 오기로 했습니다. 가지고 엔비디아 같이 미국에서 만든 그런 첨단 반도체가 판매되고 나서 중국 같은 금지된 국가로 흘러가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탑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편법으로 중국에 가 있으면 아예 쓰지 못하도록 원격 킬 시키는 그런 기술도 넣어라. 이렇게 그거를 또 법안을 지금 발의를 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조금씩 조이더라도 어쨌든 어떤 통로로도 계속해서 좀 흘러갔다는 게 업계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여기 대해서 뭐 법안은 민주당 쪽에서 냈는데요. 네. 하원에 미중 전략 경쟁 특위가 있죠. 그런데 지금 공화당 쪽에서도 우리도 전적으로 찬성한다. 그래서 접촉을 이번 주에 하는 모양인데 이것도 빠르게 지금 입법을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볼까요? 네. 트럼프의 기구 탈퇴, 지원 축소 충격,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기구에서 예산을 줄인다거나 탈퇴를 한다거나 이런 일이 좀 많았으니까요. 근데 유엔이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이 와중에 모색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로이터가 그 유엔에서 그 고위급 회담을 위해서 극비 내부 문서를 만들 걸 입수를 했다면서 보도를 했습니다. 네. 지금 유엔에 많은 산하 기구들이 있는데 이거를 예산을 좀 줄이기 위해서 평화안보, 인도주의,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개발, 그다음에 인권 4개 부분으로 대거 축소, 통합하는 그런 내용 같은 게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한 예로다가 유엔 식량계획, 유니세프, 세계보건기구, 유엔 난민기구를 몽땅 합쳐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인 인도주의 기구로 단일화하는 그런 옵션도 들어있다. 물론 이게 이제 결정된 건 아니고요. 네.
그런 이제 하나의 지금 검토를 하는 초기 단계인 모양인데, 그다음에 세계 무역기구 같은 경우는 이제 유엔 산하기구가 아닌데 관련 기구도 일부 다 실어 넣을 것 같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대로 되면은 유엔 출범의 가장 획기적인 구조조정이라는 게 로이터 지적입니다. 네. 이게 가능한 거고 굉장히 대대적인 구조 조정이 될 것이다. 이게 된다면. 그동안에도 뭐 유엔 얘기죠. 뭐 개편 얘기가 많았는데요. 뭐 찬반론이 많았죠. 네. 근데 뭐 지금 뭐 기구 간의 중복이라든가 뭐 비효율적인 자연 상황, 그다음에 고위직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총장도 구테스 총장도 지난 3월에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 문서를 만든 모양입니다. 트럼프가 계속 지금 유엔을 압박하니까 좀 선제 대응 성격도 강하다는 게 로이터 지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 뉴스 또 정리해 주셨고요. 선재규 선임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연휴 사이에 쌓인 뉴스 많았었는데 오늘도 네. 잘 정리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